네,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주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또 온라인으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학교에서 통보받은 바에 하면은 원래 사실은 이제 4주하고 2주 연장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사실은 여러분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라는 그런 지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고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아쉬움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치명적인 아쉬움인데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알다시피 세미나예요. 수능대 세미나. 세미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탑픽에 관해서 제가 또그 화두를 던지고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알아오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발표한 사항들을 또 준비한 사항을 발표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생각들을 서로 또 내기도 하고 세미나라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상상 가다시피 저 둥근 테이블이나 원형 뭐 달걀형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에게도 다양하게 이제 제시하고 또 발표하고 저는 일종의 뭐 언파이어 비슷하게 또 이렇게 일종의 이제 뭐 여러분들 그 대화 나누는 걸 또 이렇게 가름맛 하기도 하고 정리하기도 하고 다시 던지기도 하고 다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화두를 이끌어가는 그런 수업이에요. 원래 세미나가요. 그래서 세미나가 가장 좀 잘 되는 게 미국의 이제 MBA 과정이라든지 미국 로스쿨 과정들이 대부분 세미나식 수업이에요. 그래서 뭐 적게는 뭐 5명, 많게는 뭐 거의 한 뭐 20명, 30명, 50명, 100명 가까운 학생들이 세미나를 같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수업들이 굉장히 뭐 열띤입니다. 미국의 이제 그 수업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열광적이냐면요. 1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교수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화두를 던졌을 때 보통 손이 150개가 올라갑니다. 100명의 학생이 150개가 올라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어떤 학생이 두 손을 들어가지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현을 하는 게 미국의 수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굉장히 그 소통이 기본이에요. 특히 교수가 하는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일방향으로 내가 가진 지식을 100을 전달해 주면은 이 100이란 거는 많이 받아야 어떤 학생이 99% 받고 어떤 학생은 하나도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뭐냐면은 교수가 10만 던져주더라도 이 클래스룸에 10명이든 100명이든 이 학생들 가운데서 이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로부터 또 배우는 거죠. 실제로 받아가는 총액은 100이 아니라 200, 300, 400을 배워간다. 이게 기본 철학이에요. 그래서 교수가 화두를 던지고 학생들이 서로를 통해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유태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많은 3명 또는 서너 명 학생들이 주로 히브리 대학교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에 도서관을 가보면은 칸막이 쳐놓고 공부하는 칸이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수업이 짧은 원탁들이에요. 거기서 앉아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그 카페테리아 같이 굉장히 시끄러운 게 아니라 굉장히 조용조용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대화하는 방식들이 같은 이 방에 여러 명이 대화를 하더라도 그룹이 대화를 하더라도 자기 주장만을 막 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조곤조곤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학생들 얘가 이런 생각을 하네. 이 사건에 관해서 또는 이 이슈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럼 누구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3명의 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토론하면서 A라는 학생이 B로부터, B가 C로부터, C가 A로부터 배우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가끔 라삐가 이제 자기들이 하다가 안 되면 라삐한테 물어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라삐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요. 선생님은 어떤 때는 답을 몰라요. 나는 그 문제에 답을 모르겠다.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히려 라삐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토론하다가 아니면 1시간 내내 토론하다가 답을 못 구하게 돼요. 그런 라삐라든지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이 문제는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 그럼 라삐도 생각을 하고 A도 생각, B도 생각, C도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토론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생각이 똑같을 수 있지만 또 수십 가지 또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토론을 하겠다고. 이와 같은 방식이 이제 유태인식 수업인데요. 이 유태인식 수업이, 토론이 미국에 굉장히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여러분들도 보면 뭐 이렇게 가끔 그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유태인의 수업 방식 같은 게 해가지고
뉴욕의 에시바라는 그런 그 유태인 그 일종 율법학교인데 지금은 종합대학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로 토론하거나 세미나하는 것들을 가끔 보여줄 거예요. 그 보여주는 게 핵심이 뭐냐면은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 때 토론하는 것, 의견을 발표하는 거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노벨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유태인 쪽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물들이 나오는 이유가 기본이 챌린지예요. 기본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듣다 보면은 저런 면이 있었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럼 다르게 생각해볼까?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항상 뒤집어 봐요. 그럼 안 맞을 수도 있겠네. 그럼 뭐가 안 맞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재판 같은 거 할 때, 재판을 할 때도 보면 굉장히 많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결론이거든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게 돼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클루라 그러죠. 어떤 단서 같은 걸 가지고 전혀 뭐 이게 정반대 결론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 얘가 맞는 나쁜 놈이긴 한데 증거 채집의 문제를 가지고 재판 전체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이게 유태인식 방식들인데 이게 결국에는 유태인들이 수많은 노벨상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창의성인데 창의성은 기본적으로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특히 이제 유태인들의 그 창업국가라는 책이라든지 기타 유태인들의 책들을 보면은 6.1 전쟁에 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같은 거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5 사변 때 가장 많이 죽었던 사람이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게 여러분 어떤 계층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사망률이 가장 높았던 게 학도병들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4주 몇 주 받고 가서 직업 군인으로서 있다고 받는 게 아니라 계속 전투가 밀리니까 학생들을 대거 입단을 시키는데 하루 이틀 뭐 그냥 총만 잡고 쏘는 법만 배워서 그냥 전투에 내보내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 준비 안 되는데 마지막에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총알바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학도병들이 목숨을 잃을 거예요. 가장 많은 비율이 학도병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월남전이 발발했을 때 같은 경우도 해병대라든지 이런 쪽도 같은 경우 대거 사실은 얼마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투입되게 됐는데 거기도 장교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이랬는데 초급 장교들이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베테랑들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뭐 베테랑들 하사 중사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베테랑들 뒤에서 주로 앉아서 이렇게 하고 고위보급 장군은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 전에 한 명도 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전쟁에서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장군이 한 명도 안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같은 데 여러 전쟁들 보면은 그 중간 장교들이 되게 많이 죽었어요. 우리는 주로 앞에 세워놓고 돌격 앞으로 뒤에서 쏘아야 돌격 앞으로 안 하면 쏘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막 나가는 거죠. 유태인들 같은 나를 따라가요. 소대장이 지가 최선봉에 서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많이 죽겠어요? 오히려 초급 장교, 간부급 장교들이 굉장히 많이 죽기도 하고 이랬던 거죠. 어쨌든 전쟁은 그렇다 치더라도 창의적인 사고나 이런 것들이 나온 거는 어쨌든 여러 토론의 핵심인데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굉장히 정말 이 세미나 수업이 이 수업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나름대로 그 경영학 전체에 관해서 여러 논제들에 관해서 또 토론하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못 가져서 아쉽고요. 또 다른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나눌 수 없어서 또 아쉽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좀 상당히 많이 아쉽게 끝날 것 같긴 한데 일부 실습의 많은 과목에서는 방학 때 이 실습에 해당되는 부분은 따로 떼어서 보완을 하자 뭐 이런 해야 한다 뭐 하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만약에 방학 전후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은 오프라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또 뭐 이렇게 조금 나누는 그런 기회를 제가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이 사실은 이제 그 회사 제도고요. 회사 제도 중에 핵심이 주식회사 제도고, 특히나 이제 그 웰스가 증가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은 대부분은 누적적 이득을 통해서 부가
확보가 되고 부가 증가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라는 거는 계단식으로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슬로우하게 되다가 마지막 그 폭발적인 단계에서는 급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요. 인류 역사상의 그 부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오늘날부터 지난 500년, 500만 년간 어쩌면은 다 살펴보더라도 500만 년이라는 지나간 기간보다는 불과 한 50년, 100년 기간이 부가 가장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누적적 이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누적적 이득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누적적 이득의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부의 증가되는 그런 그 원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가와 근로자에 관해서 제가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우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뭐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그 나이가 아주 젊은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일들은 60대도 있습니다만 남자 있고 여자 있고 누가 가장 부러우세요? 현재 주변에? 나는 이런 사람이 가장 부럽다.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부러워요? 여자들 용어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10대 때는 어떤 여학생이 가장 부러워요? 20대 때는요? 30대 때는? 40대 때는? 뭐 이런 게 단계별로 있더라고요. 어떤 유머, 그게 반유머죠. 그래서 그랬던 의미 같아요. 무슨 남편 더, 뭐 자녀가 뭐 잘 나가는 거, 뭐 하여튼 뭐 등등등 해서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별 역할을 안 했는데 집안에 일이 잘 풀리고 아들도 잘 풀리고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이런 역할들을 부러워하는 어떤 아주머니들과 관련된 그런 스토리도 있던데요. 우리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지금 뭐 요즘에는 굉장히 현대라는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그래도 기업인은 뭐니 하더라도 정주영 현대를 창립한 회장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주영이라는 그 분에 관해서 제가 한 10년 전에 아산 나눔자단에서 발표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정주영 씨의 일대기에 관해서 제가 쭉 다시 한번 봤던 적이 있어요. 정주영 씨라는 분은 북한에서 태어났죠. 개성인가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굉장히 많은 그 가족들, 많은 형제들 쪽에서 태어나가지고 정주영 씨가 가출을 했어요. 혹시 정주영 씨가 가출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주영 씨가 왜 가출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가출을 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가출 경험 있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우리 조 교수님은 가출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지금 영상을 지금 손보고 계신 분이 우리 변정영학과 조 교수님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챌린징하고 굉장히 브라이트하시고 굉장히 진취적이심인데 불구하고 가출은 아직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가출들을 시도를 안 할까요? 정주영 씨가 가출을 했어요. 했는데 한 번이 아니고 3번의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하게 된 동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써야져 있는데 왜 가출을 했느냐? 여러분들의 미래는 만약에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의 미래, 여러분의 미래. 지금 수업을 듣고 영상에서 지금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미래. 30년, 50년 뒤에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주영 씨가 바라봤던 건 이거예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10대를 거치는 거죠. 시골의 10대는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시골에서 10대를 안 거쳐봤죠? 시골에서 10대를 거치다 보면 10대가 아니라 그냥 10대 이전 6살, 5살, 6살, 7살 때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어요. 뭔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뭐 염소를 데려오고 풀을 뜯고 꼴을 베고 돼지 밥을 주고 닭을 뭐 어떻게 하고 뭐 하루 종일 그 꼬마가 3살, 4살, 5살 먹는 꼬마가 그 집안 내에서 그 역할을 그 아이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 미션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과 11살 되는 누나는 뭐 해야 돼요? 누나도 밥도 해두고 뭐 해두고 다 해야 되는 거죠. 엄마 아빠는요, 대부분 덜판에서 일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농업의 대부분의 경우에. 정주영 씨가 바라봤던 게 10대에서 바라봤던 게 아마도 아주 어릴 때부터 바라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10살 때, 5살 때부터 뭘 봤냐면은 자기보다 나이가 10살, 20살, 30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평생 일을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내가 15이니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5이 아니라 25세 되고 35, 45, 55세에서도 계속 뼈 빠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일할 게 없어가지고 또 배를 쫄쫄 굽는 거예요. 과정을. 정주영 씨 집안도 형제가 되게 많고 아버지, 엄마 계시고 할아버지 이렇게 계시죠. 굉장히 많은 대가족 속에서 정주영 씨가 일을 했는데 놀고 먹는 일은 아마 하루도 없었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나는 오늘만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일도 일해도 모레도 일해도 몇 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결론을 얻게 되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내가 오늘 열심히 삽질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삽질을 하다가 죽겠구나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굉장히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주영 씨가 가출을 했어요. 자, 정주영 씨가 가출을 해서 뭐 했어요? 여기저기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훔쳐나온 돈을 가지고 며칠 전전한 다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정주영 씨가 나가기 전에 친구들이 다 불러드리죠. 정주영 씨, 야, 나가기 전에 얘 무슨 얘기 하는데 누구 만나러 간다네. 서울에 누구 만나러 간다고 그럽니다. 등등등 수배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버지한테 잡혀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일을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리고 나서 또 가출을 해요. 또 가출을 했는데 또 불과 2달 정도 돼서 아버지한테 또 잡혀서 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출 안 하고 열심히 시골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야지 했는데 다시 또 벌판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고 다시 딱 암울해요. 그래서 정주영 씨는 또 가출을 했어요. 이번에는 벌써 2번이나 가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번번이 잡혀왔잖아요. 특별한 성과는 없었고 또 다른 암울한 장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주영 씨가 큰 결심을 하게 돼요. 정주영 씨가 뭘 하냐면은 소를 팔아서 훔쳐서 팔아서 나가요. 소를 팔아요. 난 굉장히 기적 같은 게 도대체 이 10대가 어떻게 소를 팔았을까?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그 과정에 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저도 10대 때 시골에 있었는데 물론 중학교 때 이제 좀 나왔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어린 고등학생 정도 나이 18, 19 정도는 안 겪었기 때문에 정주영 씨가 그 10대가 어떻게 소를 팔았을까는 아직 조금 약간 미스터리예요. 어쨌든 소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시골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어요.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돌을 지나가기 전에 죽기도 하고 태어나자마자 시골에서 또랑에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홍수에 그래서 사실 시골에는 2, 300개 되는 가구에 보면 누가 죽었다는 건 그냥 큰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데는 이야기거리 자체도 안 돼요. 어떤 데는 누가 죽고 나면은 바위 사이에다 항아리에다 갖다 묻어놔버려요. 이걸 갖다 뭐냐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시골 이름은 애장이라고 해요. 아이의 장례식을 없어요. 여러분 개 죽으면 갖다 묻잖아요. 안 묻기도 하고. 근데 사람이니까 막 항아리 비슷한 데 해서 약간의 묻기다 그냥 바위 사이에 던져놔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가 오거나 막 이러면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바위가 막 있는데 안 가요. 왜냐면 막 떠내려오고 막 애기 옷이 막 보이기도 하고 막 뼈가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 해골이 굴러다니기도 하고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시골 동네에서는 아이를 버리는 지역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사실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느 대수도 옆에는 아니면 어느 사찰 옆에는 이상한 옆에는 이게 어느 교회 옆에는 무슨 이게 무덤에 이러면 무덤들이 막 이렇게 갖다 버리기도 해서 이렇게 안 알려진 일종의 공동묘지 같은 게 있듯이 시골의 공동묘지가 바위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누가 죽은 거에 관한 큰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동네에서 소가 한 마리 죽으면은
군 전체가 더들썩해요. 애가 죽으면은 동네 애들 몇 명이 죽든지 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근데 소가 한 마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소가 만약에 한 마리 죽으면은 군 전체가 난리가 나요. 그럼 소는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사실 돼지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돼지가 보통 돼지 새끼를 놓으면은 10마리, 12마리, 7마리 이렇게 놓으면은 돼지가 새끼 놓을 때 되면 되게 예민해요. 그러면 돼지가 새끼 놓을 때 처음에는 뭐 돼지마구라고 그러죠. 돼지마구를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바람이 안 들게, 특히 겨울 같은 바람이 안 들게 하고 얘가 혹시 신경 쓸까봐 침대도 볏집도 다시 싹 깔아주고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냐면 이 돼지가 나가지고 새로운 돼지 나가지고 10마리를 잘 키우면은 이걸 가지고 갖다 팔면 돈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소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실제로는 아버지가 갔다 와서 소 여물을 줬느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소 여물을 뭐 줬는지. 실제로 겨울에 먹을 게 없더라도 소 볏집을 잘라가지고 끓여가지고 여물을 끓여요. 거기다 고구마를 넣기도 하고 각종 재료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소가 겨울 내내 직접 이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만들어서 끓여가지고 줘야 되거든요. 이 소 여물이라고 하는데 소 여물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잘해가지고 심지어는 또 바람이 겨울에 소 마구간에 바람이 들어올까봐 마구간을 탁탁탁 막아가지고 겨울에 바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시작해요. 왜 이게 소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농경사인데 논이 열마지면 한 2,00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갈려고 하면은 사람은 갈아봤자 갈지를 못해요. 소가 쟁기를 가지고 푹 하고 갈아야 이 땅이 뒤집어져가지고 이 땅이 옥토가 되는 거거든요. 남은 소를 빌려와서 이게 하면은 하루에 빌려올 때마다 거의 벼 2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사람보다 한 4명 다 안 되지 5명 인력권을 줘야 돼요. 사람 하나 사면 요즘에 10만원, 15만원인데 만약 소를 한 마리 사온다 그러면 한 5, 60만원 주는 거예요. 최근에 경운기가 생겨서 좀 다르지만 옛날에는 소 자체가 전동기가 없던 시절에는 소가 그냥 그 땅을 가는 게 거의 유일한 수단이에요. 만약에 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짓 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한 명 없어도 한두 명 없어도 괜찮아요. 소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집안은 거의 죽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주영 집안도 거의 20명 가까이 되거든요. 정주영 아버지, 삼촌 등등 하면 대여섯 명 되죠. 그다음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아들 이러면은 대여섯 명 식구가 논 10마지기 어선하는 거예요. 그게 밭 2-3마지기고. 그럼 우리나라 또 뭐 평수라면 이사는 400 평을 가지고 15명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도 겨울 되면 다 끝나가지고 봄 되면 거의 춘공기 때는 거의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의 뭐 풀잎으로 거의 죽서가면서 연명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소가 없으면 모든 농사가 거의 중단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정주영 씨가 소를 가지고 팔아먹었어요. 소를 팔아먹는 거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게 왜 상상이 안 되냐면은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엄청 제가 혼났던 게 별것도 아닌데 내가 훔쳤다고 오해를 받아서 되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어릴 때 되게 혼이 난 이유가 뭐냐면은 안 훔쳤는데 왜 훔치는 걸 야단을 치냐면은 이거 훔치면은 너 반환도덕이 소도둑 된다고 해요. 작은 거 이거 연필 하나 이거 남은 건데 네 거라고 착각해서 가져왔고 어쨌든 네가 이거 가져왔잖아. 그러면은 뒤지게 얻어 터졌어요. 얻어 터지면서 하는 게 혼을 내면서 그만해라 하면서도 아버지가 계속 때렸던 이유가 이놈 이러다가 나중에 반환도덕이 소도둑 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면서 계속 때리거든요. 우리 동네에서 하는 그 어린애들을 엄하게 교육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가 훔치다가 마침내 속까지 훔쳐가면 어떡하냐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소는 뭐예요? 소도덕은 도덕 중에 지존인 거죠. 움직일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큰 걸 가져간 거예요. 그럼 정주영이는 지금 어떤 도덕이에요? 바늘을 훔쳐나간 게 아니라 소를 훔쳐나갔어요. 정주영 씨가 소를 훔쳐나간 거는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을 떠나가지고 죽일 놈을 떠나가지고 저는 굉장히 정주영 씨를 굉장히 비정하게 봐요. 비정하게 보는데 이 사람이 과연 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탈북자들 같은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가 그 내부적인 사연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가장 고민스러운 게 탈북하는 분들이 내가 만약에 탈북을 했을 때 우리 가족은 혹시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가 아마 가장 그 사람들이 탈북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는 그래서 가능하면 온 가족을 다 데리고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정주영 씨가 탈북이 아니라 정주영 씨가 가출을 하면서 소를 팔았다는 것은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쳐요. 소를 팔았다는 것은 지네 온 가족이 죽어도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온 가족이 15명, 13명, 20명이 다 어려움을 겪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정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는 저는 아직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비정한 대단한 결심을 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인간도 아니다예요. 그런 결심을 하고 나왔죠. 그런 결심을 하고 나와가지고 정주영 씨가 그 이후에 여러 과정들을 겪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